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러분은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셨나요? 정말로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누군가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천륜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이 온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의 나이에 100세에 가까운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무너져 내리는 심정과 무력감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고된 간병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 발목 잡지 마라. 그 순간 그녀의 인생과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조차 믿기 힘들 만큼 용감한 선택이었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는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6세입니다. 저는 청주의 한 단독주택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 동짓날, 저는 35년 동안 다녔던 방직 공장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장님은 명예로운 퇴직금을 담은 봉투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본인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세요. 봉투를 받아든 제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예상했던 기쁨보다는 묵직하고 차분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5년,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 제 청춘은 갈려나갔지만 그 대가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의 대출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철수 씨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저를 태우고 시내의 오래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40년 전통의 노포였죠. 우리는 순댓국밥 2그릇과 수육 1접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뚝배기 안에서 펄펄 끓는 국물을 바라보다가 왠지 모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수육 중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집어 제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자 그가 다시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날만을 기다려왔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긴 했지. 근데 막상 일이 없어지니까 내일 알람을 안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이러다 병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저는 창밖으로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는 젊은이들의 헬멧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젊은 시절의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낡은 오토바이에 저를 태우고 야시장을 달리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 저는 뒷자리에 앉아 남편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오토바이 바퀴 아래서 돌아가는 것만 같았죠. 어느덧 우리는 국밥 속 고기 한 점도 조심해서 씹어야 하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특유의 무던한 말투로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이제 은퇴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집안 당신이 평생 바쳐왔잖아. 이젠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차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네 글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원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편안한 노후가 시작되기도 전에 운명은 제 손에 또 다른 바통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새벽 5시 정적을 찢는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올케언니 이자였습니다. 전화선을 끊어버릴 듯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빨리 좀 와봐요. 아주버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망이 없대요. 지훈 오빠는 제 유일한 오빠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는 납덩이를 매단 듯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고 위층에서 내려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선 저를 보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누구야? 저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이 솜으로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저 외투를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바지나 주워 입고 오토바이를 몰아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저를 업고 다니며 달팽이를 잡아 팔던 오빠. 젊은 시절 서울 공사판에서 목수일을 하며 매달 제 학비를 붙여주던 오빠. 부모님이 늙으신 뒤에도 내가 장남이니까 이건 내 운명이다. 너는 시집 갔으니 네 가정이나 잘 챙겨라며 부모님 봉양을 도맡았던 오빠. 그렇게 큰 산 같던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까?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뛰어다니고 바퀴 마찰음과 가족들의 울음소리,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가버렸어. 우리만 두고 가버렸어. 저는 눈물을 머금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응급실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뻣뻣하고 검푸르게 변한 손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달려가 천을 살짝 걷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손. 손톱 밑에는 언제나 씻겨지지 않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을 수십 년간 지탱해온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굳어 더 이상 아무것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손을 감싸주며 온기를 전하려 했지만 그 차가운 촉감에 저는 몸을 떨며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고향집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 북소리가 가슴을 둥둥 때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짙은 향 냄새와 태우다만 지전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친지들이 연구차 뒤를 따르며 상복을 입고 흐느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이웃 할머니가 혀를 차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참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더니 며칠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나. 다른 이웃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에이, 저게 다 부모 병수 바라다 골병든 거지. 집에 노인이 두 분 다 90이 넘으셨잖아. 노인 수발이 얼마나 힘든데 심장이 버티겠어? 이게 바로 간병살인이나 다름없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오빠는 급격히 늙어버렸고 등도 굽었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92세인 아버지 김판석 씨와 96세인 어머니 이순례 여사가 저 집안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와 난청 때문에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저 집에 사람이 많으니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줄 아는 두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장남인 오빠가 부모님 모시는 걸 도맡았고, 저와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빠가 쓰러졌습니다.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던 날, 빈소의 천막이 하나둘 걷히고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밟힌 종이컵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올케 언니는 커다란 짐 가방 2개를 제 앞에 밀어놓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 진짜 더는 못해요. 남편도 갔고 나도 먹고 살려면 식당 일 나가야 해요. 손주들도 봐줘야 하고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저는 눈앞에 2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는 멍한 눈빛이었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약봉지가 가득 든 비닐봉지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버려진 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본어 배우기나 여행 가기 같은 꿈들이 성냥불 꺼지듯 피식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올케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내 부모님이에요. 오빠가 없으니 이 짐 내가 안 지면 누가 지겠어요. 원망도 안 하고 울지도 않을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니까요. 이 집안의 마지막 보루니까요.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온 첫날 밤, 저와 남편은 손주들이 오면 쓰려고 비워뒀던 방을 정리하고 요양용 침대 2개를 들여놓았습니다. 남편은 나사를 조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장난 아닐 거야. 당신 막 은퇴해서 몸도 성취하는데 버틸 수 있겠어. 저는 침대 시트를 펴며 주름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못 버텨도 버텨야지. 이게 우리 운명이고 책임이잖아. 옛날에 부모님이 우리 키워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들 늙음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기시고 셔츠를 갖춰 입은 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자랑스럽게 집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가 내 딸 집이야. 나 호강시켜준다고 데려왔어. 효녀야, 효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영숙 씨, 복 받았네. 부모님 장수하시는 게 다 복이야.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효도라는 2 글자는 말로는 가볍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게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머니의 성격은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성격하시기로 유명했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식사 때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뒤적거리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야, 나물 꼴 좀 봐라. 너무 질겨서 씹히지도 않는다. 날 굶겨 죽일 작정이냐. 둘째 날은 생선국에 비린내가 난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넌 옛날에 요리 잘하더니 왜 이 모양이냐. 셋째 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토랑국을 푹 끓여내갔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좀 먹을만 하네. 그래도 네 할머니 솜씨 반도 못 따라간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어머니가 더 불안해하고 집안이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저는 모든 감정을 마음속 깊은 상자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후 집안의 리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넓었던 거실은 기저귀 박스, 위생 패드, 약봉지, 낡은 옷가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 파스 냄새, 조명 냄새, 그리고 퀴퀴한 묵은내가 진동했습니다. 저녁에 TV를 볼 때면 어머니는 불경 외우는데 방해된다며 소리를 줄이라 하고 아버지는 안 들린다며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TV를 꺼버렸습니다. 남편은 설거지하며 작게 불평했습니다. 여보,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저는 남편을 흘겨봤지만 속으론 미안했습니다. 내 부모님이잖아. 어쩌겠어. 당신이 좀 참아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아버지가 콜록거리고 어머니는 몸이 가렵다며 뒤척이느라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명확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버티실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오후의 안개처럼 서서히 집안을 잠식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아버지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쿵쿵 찍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 신경을 긁는 소리였죠. 놀라서 나가보면 아버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뭐 하세요? 아버지는 멍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해 뜨면 회의 가야 해. 이장님이 오늘 수로 공사 논의한다고 꼭 나오라셨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직을 그만두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걷기도 힘든 분이 무슨 회의를 가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아이 달래듯 아버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그 회의 연기됐어요. 오늘 비 온다고 취소됐대요. 따뜻한 물이나 한 잔 드세요.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옛날의 위엄을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이내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시 부엌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서 깼습니다. 슬리퍼도 못 신고 뛰어내려갔더니 아버지가 냉장고를 열고 제가 아끼는 들기름병을 꺼내 숟가락으로 퍼먹고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기름이 번들거렸죠. 허허, 이 땅콩 국물이 참 달고 맛나네. 더 먹어야겠다. 저는 기겁해서 병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름이에요. 이거 드시면 배탈 나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뺏기자 화를 내셨습니다. 이 고약한 것, 국물 한 입도 못 주냐.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버지 뒤처리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국 우리는 칼, 약, 세제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높은 찬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부엌 입구에는 안전 펜스까지 설치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비 오는 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아버지가 얇은 잠옷바람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미 골목 어귀까지 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빗속으로 뛰어들어 아버지의 팔을 잡자 아버지는 놀라운 힘으로 저를 뿌리치셨습니다. 놔라. 우리 춘자 데리러 가야 해. 비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갔단 말이야. 춘자는
제가 5살 때 고열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여동생입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영원한 한으로 남은 이름이죠. 아버지, 춘자는 없어요. 저는 영숙이에요. 빗속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남편까지 뛰쳐나와 둘이서 억지로 아버지를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보호사를 쓰든가 외국인 간병인을 부르자. 우리 퇴직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청해도 대기가 길어. 그리고 아버지, 성격 알잖아. 남의 손 절대 안 타려고 하셔. 자식들이 당신 버렸다고 생각하실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진 내가 할래. 그때는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부모님을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저 자신도 후회 없으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96세의 어머니는 치매는 없었지만 노인 특유의 고집과 피해망상이 치매보다 더 사람을 피말리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라고 큰맘 먹고 비싼 약모 이불을 사드렸더니 만져보시곤 바로 집어던지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가벼워서 어디 바람 맞겠냐? 내 원래 덮던 그 무거운 솜이불 가져와라. 그 10근약 6필로짜리 말이야. 엄마, 그 솜이불은 너무 무거워서 엄마 심장에 안 좋아요. 이거 비싸고 따뜻한 거예요. 어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난 평생 그거 덮고 살았어. 날 얼려 죽이려고 작정했냐? 돈 아껴서 누구 주려고. 결국 저는 곰팡내 나는 무거운 솜이불을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진작 옛날 이불 안 줘서 내가 병이 났다. 불효막심한 것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는데 결국 잘못은 다 제 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관습에도 집착하셨습니다. 추석이나 제사 때면 기어이 절에 가서 직접 향을 피워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엄마, 집에서 절해도 조상님이 다 알아요. 시끄러워. 네가 게을러서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야. 저는 휠체어를 밀고 절까지 가서 그 북새통 속에 연기를 마시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남들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가 과일을 가져오면 어머니는 박 여사 손을 잡고 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년이 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씻겨주지도 않아. 짭짤한 생선 한 토막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준다. 며느리란 것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다들 나를 짐짝 취급해. 과일을 깎아내오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접시를 깨뜨릴 뻔했습니다. 박 여사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노망이 드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며느리 지은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아들 민호와 며느리가 왔을 때 며느리가 설거지를 돕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동네방네 제가 불효라고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저 진짜 속상해요. 매달 찾아뵙는데 어떡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아,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나한테도 욕해. 네가 잘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효도라는 명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늙어서 저렇게 끔찍한 노인이 되어 며느리를 괴롭히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와도 말수가 줄었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완성하기 위해 며느리의 희생을 방관하고 있었고 과거의 비극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약병과 기저귀, 휠체어 사이를 팽이처럼 돌았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아버지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미 장기 부전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을 먹이고 가래를 뽑아내며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에 미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불을 만져보니 가슴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에 손을 대보니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음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그 혼란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 먼저 간 딸 춘자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의 마지막 정신줄을 끊어놓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1년 뒤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 뼈만 남은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의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성격은 더 포악해지셨죠. 물을 주면 뜨겁다고 소리치고 기저귀를 갈면 느리다고 욕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못 모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수발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인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나쁜 딸인가?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거울 속 제 모습은 백발마녀 같았고 남편의 고혈압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2개의 늙은 목숨을 갈아 넣어 꺼져가는 생명 하나를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 승자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리던 어느 여름 오후, 어머니 이술래 여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앙상한 손으로 제 손목을 부서져라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나중에 너는 자식들 발목 잡지 마라.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침대가에 엎드려 소리내어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 날 영정사진 속 부모님은 나란히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숙 씨 정말 효녀야. 마지막까지 다 모시고 대단해. 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깨의 짐은 내려놓았지만 마음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만 남은 텅 빈 거실에서 저는 부모님 사진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피로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요양침대도 기저귀 박스도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은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첫날 아침 죽을 끓일 필요도 시트를 빨 필요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침대에 앉아 망연자실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술래의 딸, 김판석의 딸로만 살았습니다.
제 존재 가치는 간병뿐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없으니 저는 누구일까요? 남편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끝났어. 우린 할 만큼 했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삶에 대한 열정은 이미 똥오줌과 병수발 속에 다 닳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휴, 시어머니가 3년째 누워 계셔서 우리 시누이가 우울증 걸려 죽으려고 해.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안 그러면 불효라고 손가락질 받아. 저는 쥐고 있던 채소가 뭉개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사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니까 아빠랑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 방 남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바쁜데 우리가 가서 짐 대기 싫어. 여기 내 집이 편해. 아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빈말 아니에요. 저 진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가 할머니 돌보느라 고생한 거 다 봤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한 내 새끼. 진심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가면 안 됩니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부대끼며 살면 결국 우리 부부의 전철을 밟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며느리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서울 안 간다. 엄마 평생 너희 위해 살았고 그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 살았다. 남은 인생은 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간병살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병상 곁에서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 자식 발목 잡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결국 다 쏟아부었잖아.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우리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절대 민호가 우리처럼 묶여 살게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맺힌 눈으로 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린 자식한테 노후 안 맡긴다. 우리가 결정하자. 며칠 후 저는 보건소에서 온 문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제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설명회. 예전 같으면 재수 없다고 바로 지웠겠지만 이번엔 링크를 눌러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남편은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체크박스에 표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정말 괜찮겠어?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모님 모신 지난 시간들이 존엄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었어. 난 민호랑 지은이한테 그 고통을 물려주기 싫어. 사랑하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워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깔끔하게 돌아서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침묵하더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박철수. 저도 김영숙 세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바위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에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의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영감탱이, 왜? 내일 오토바이 손 좀 봐. 우리 통영 가서 회도 먹고 여행이나 가자. 다리 튼튼할 때 놀러 다니게. 남편의 등에서 웃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좋지. 가자. 저는 남편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늙고 병드는 건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운전대는 우리가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66세입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효녀다. 나중에 자식한테 복 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제 진짜 속마음은 이렇거든요. 내 자식들이 나처럼 효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효도가 미덕이라지만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짓누르는 족쇄가 된다면 그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처럼 늙어가는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걷지 못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서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요양보험이든 연금이든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내 돈으로 당당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식이 직장 그만두고 똥기저귀 갈게 하지 마세요. 둘째, 의료 결정권은 내가 쥐어야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세요. 그건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응급실 밖에서 울며 불효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는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미리 말해주세요. 셋째,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세요. 손주 봐주고 밥 해주는 게 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자식들도 맘 편히 자기 인생을 삽니다. 인생에는 언젠가 막이 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누군가 내 뒤처리를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대본을 쓰고 준비합시다. 누군가의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우아하게 손 흔들며 퇴장하는 나 자신이 됩시다. 이것이 저 김영숙이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아버지를 모시던 혼란스러움,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 그리고 마지막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얻은 해방감까지. 참으로 가슴 먹먹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과 살지 않겠다거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자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영숙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통적인 효도를 따르며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인생 이막의 길을 스스로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